자, 그러니까 햇빛이 그 작물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는 탄소 동화 작용도 하고 작물이 발화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작물의 성장에도 도움이 돼요. 작물의 성장에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되는가? 이제 이거는 햇볕의 길이에 따라서 무슨 성으로 지금 나눠놨나요? 햇볕의 길이. 네. 장일성과 단일성. 네. 햇빛이 긴 때 잘 자라는 작물이 있고 해가 짧을 때 잘 자라는 작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햇볕은 그런 식물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이것은 햇볕 속에서 자라지만 장일성과 단일성으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 두 가지 종류는 하나는 햇볕이 잘 비치는 곳에서라야 잘 자라. 그런데 또 하나는 뭐예요? 햇빛이 없는 네, 햇볕이 별로 잘 들지 않는 곳에서 잘 자라는 음지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로 나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햇빛이 작물에 미치는 영향은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게 해서 식물이 자기의 먹이를 음식을 스스로 생산해내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햇빛이고 그 다음에 작물을 발화하게 하기도 하고 작물을 성장하게도 돕는 이런 것이 이제 햇빛이 하는 역할이죠. 자, 이제 햇볕은 잘 들면 대체로는 좋은데 잘 들면 너무 강하면 좀 햇볕 가리개를 통해서 가려주면 되죠. 그런데 햇볕이 부족할 때 문제예요. 햇볕이 부족할 때 농작물에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이게 10가지 정도가 되죠.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이 잘 들지 못하는 곳에 작물을 심어놨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잎이 얇고 넓어져요. 왜 그럴까요? 영양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네. 이것이 탄소 동화작용. 네.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 자기가 먹을 게 생기거든. 그러니까 막 이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잎을 얇지만 막 넓게 펴. 햇볕을 더 많이 받아보려고.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러죠. 예. 그래서 잎이 얇고 넓어져요. 그러니까 튼튼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예. 광합성량보다 호흡에 의한 소모량이 많아서 식물체 체중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광합성 작용, 음식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작용을 해요? 호흡도 해요. 숨을 쉬어야 돼, 식물도. 근데 숨을 쉴 때마다 뭐가 나가요? 에너지가 나오죠. 네, 에너지 그리고 또 수분도 함께 나가요. 그래서 광합성 하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것에 비해서보다는 막 기운이 소모돼 버리게 되면 식물이 크지 않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늘어지면서 이렇게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햇빛이 없는 거를 네. 특별하네요. 그리고 햇빛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막 햇빛을 보려고 예. 햇빛 찾아. 막 쑥쑥 햇빛을 찾아서 막 웃자라 버려요. 네. 천천히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하는데 웃자람이 이렇게 발생해요. 그 다음에 꽃의 수분, 꽃이 햇빛이 없으면 활짝활짝 잘 피지 못해요. 그래서 화수분이 떨어져. 수분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어떻게 해요? 수분이 안 되게 되니까 또 낙화가 돼. 꽃이 잘 떨어져 버려요. 또 낙과 설사 화수분이 돼서 열매가 맺었다고 하더라도 햇볕의 양이 적으면 이걸 튼튼하게 다 간수하지 못하고 또 떨어져 버려요. 나중에 어느 정도 햇빛이 많다가 막 결실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이제 잘 익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커져야 되는데 햇빛의 양이 적으면 커지지도 않아.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생육 불량, 네. 뿌리도 잘 자리지 못하고 줄기도
또 그리고 키도 작아져요. 그리고 때로는 기형과도 발생하기 시작하고 병충해도 증가해요. 그리고 햇볕이 적게 되니까 비가 한번 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 떨어지죠. 네. 수분이 너무 과다하게 돼요. 네. 네. 수분이 도대체 증발하지 않고 뭐 맨날 논처럼 마치 밭인데도 불구하고 논처럼 수분이 쭉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이게 수분으로 인한 토양 과습, 말하면 수분이 너무 많은 것에 의한 병해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또 뿌리의 발육이 부진하고 뿌리가 발육이 부진하면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흡수력도 저하되고요. 그러면 자연히 수량도 감소되고 또 수확 시기도 햇볕이 잘 들지 않게 되면 수확 시기도 늦어지게 되는 거죠. 자, 햇볕은 이렇게 굉장히 작물의 생장, 생리에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완전히 양지 식물들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전혀 들지 못하는 곳에 식물을 심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 작물의 생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들 가운데서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요? 네, 바람입니다. 바람. 네. 바람이 작물의 생장에 미치는 좋은 영향은 어떤 걸까? 네. 공기 순환을 시켜요. 공기 순환을, 노지에 있으면 공기 순환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닌데 하우스 안에 키워보게 되면 공기 순환을 잘못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드나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근데 하우스 안에서도 공기 순환이 되나요? 그냥 그 나름대로 양쪽으로 어, 다 되게 해놓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건 하우스 안에 이거 걷어 올리죠. 그러면 이게 이 바람이 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팬이 돌게 만들어요. 네, 이거 빠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위는 외부 바람에 의해서 막 팬이 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지 그것조차 안 해놓게 되면 안에 공기의 흐름이 차단당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작물이 그러니까 제대로 호흡하기가 힘들고 또 제가 수박 농사를 하면서 한번 우리는 수박 농사는 사실 위에 환풍기 트지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 걷어 올리는 것만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 정말 햇볕이 쨍쨍 난 날 당번하던 친구가 둘이서 이제 동업을 했는데 수박 농사 비닐하우스 1000평을 했어요. 1000평에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당번인 친구가 오전 10시 반쯤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햇볕이 너무 쨍쨍하게 좋은 날인데 이거 지금 자기가 지금 우리 농장으로부터 한 3시간 거리에 와 있는데 일찍 돌아갔어야 되는데 못 돌아갔다고 빨리 나가서 저한테 하우스를 좀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큰일 났을 것 같다고. 가서 보니까 어찌 됐을까요? 수박이 있겠죠. 네? 수박 뭐가 다 네, 다 익어버렸어요. 수박 모종이 완전히 그냥 삼켜버린다 그러죠. 네, 삼켜버렸는데 그 3분의 1이 폭 삼켜버렸고 나머지는 그런 대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법 이제 수박 순이 요만큼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 열흘이나 2주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싹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100% 갈아치웠어야 되는데 그거 아깝다고. 네. 그래도 눈으로 봐서는 별로 이제 괜찮은 것 같으니까 놔두고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을 때 상한 것들만 이제 뽑아내고 다시 했거든요. 모종값도 비싸니까 막 너무 아까워하면서. 근데
새로 심는 것보다 못해요. 맞아요. 다 몸살을 해버려요. 예. 그래서 이거 공기 순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은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나친 습기가 있는 것을 바람이 계속 불어줌으로 해서 적정 온도를 적정 습도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바람이 해줘요. 그 다음에 활발한 가스를 교환하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도 가스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낮에 필요한 거지 밤이 되면 또 식물도 이산화탄소를 내놔요. 그런데 바람이 없게 되면 오히려 질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풍매화, 바람에 의해서 화수분이 이루어지는 여기에 예를 들어는 옥수수라든지 귀리나 밀 이런 것들은 바람이 없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이 훨씬 줄어들어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제법 잘 불어줘야 그 꽃들에서 나오는 그 꽃가루가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하고 서로 화수분을 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게 되죠. 충매화들 같은 경우는 충매화, 배추꽃 같은 경우는 충매화거든요. 배추꽃.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벌레충. 네. 나비. 벌레에 의해서, 곤충에 의해서, 공충에 의해서 화수분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땅에 벌이 사라진다면 어찌 될까요? 그 식물은 이제 멸종이죠. 멸종까지는 아닌데 거의 결실이 3분의 1로 떨어져 버려요. 바람 위에서도 되니까. 아니 바람에 의해서만은 안 되는데 네. 이제 그 하우스 안에서는요 네. 대체로 사람이 손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워낙 많으면 손으로 할 수가 없어서 뭘로 해요? 벌을 사다 놔요. 대신에 거기는 큰 벌통보다는 반쪽짜리 벌통. 예. 그래서 이제 벌의 숫자가 적은데 적은 벌들을 갖다 놓고서 이제 그 벌들이 화수분을 하도록 하죠. 근데 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굉장히 안 좋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공기가 살기 공기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비닐하우스 안에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벌이 네.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밖을 못 찾아요. 그리고 비닐하우스가 이게 투명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부딪혀서 하늘은 보이는데 이걸 나가지를 못하니까 머리를 계속 들이박다가 결국 죽어요. 그래서 거의 하우스 안에 인공수정이 아니라 수정하러 들어갔던 그 벌들은 거의 다 죽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수님 보세요. 김포에다 그 벌통 하나 더 나 우리 동네도 그러죠. 키우지 않으면 한편 못 저는 벌 전문가여서 벌 정말 키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김포에 이제는 컨테이너가 가 있어서 뭔가 도구도 안에 넣어놓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는 갖다 놔도 되긴 하는데 근데 거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진짜 농사 지역이거든요. 주변에 다른 것도 있지만 우선은 제초제 계속 쳐요. 농민들이 제초제를 치니까 논두렁에 꽃이 피어 있는 것들에 제초제 확 뿌린 날 걸나가면 거의 또 죽어요. 그리고 논물에도 벼농사가 거긴 많던데 밭농사보다는 벼농사 많은데 벼농사에도 계속 이게 살균제 살충제 치거든요. 그러니까 물 먹으러 갔다가도 물도 지금 논물 외에는 사실 그 벌이 그 정도에 가면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제대로 되자면 사실은 산을 끼고 있는 곳들에 벌을 놔야 그래야 잘 되지 들판에만 놔둬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의 부정적인 영향. 바람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바람이 계속 불면 뭐해요? 수분을 뺏어가버려요. 네.
수분을 뺏어가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센 지역의 작물은 키가 작아요. 왜소해져요. 잘 자라게 되기가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제주도에 돌과 여자와 뭐가 많다고? 바람이 많죠. 그래서 제주도에는 밤마다 뭘 해놨어요? 돌담을 해놨죠. 네, 돌담을 했는데 그 돌담 사이에 이게 화산암이라 바람이 제법 쓱쓱 지나가도록 해놨죠. 네. 그래도 일단 돌담에서 한번 바람의 기세가 탁 꺾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작물들은 보호가 돼요. 네. 그래서 바람이 많은 곳에 이런 장치를 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작물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바람이 막 불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 휘거나 꺾이거나 다양한 변형들이 발생해요. 식물 손상과 뿌리가 뽑히기도 해요. 지금 제 고추가 제법 한 10그루쯤 지금 바람에 피해를 입고 있어서 지금 오늘 열심히 끈묶이 하느라고 지주 받고 끈묶이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바람의 문제도 있고 지금 물 문제도 있고, 이미 뿌리를 잘 내린 상추, 쑥갓, 그 다음에 치커리, 그리고 또 뭐죠? 청겨자, 적겨자, 이런 것들은 얼마나 뿌리를 잘 내리고 튼튼한지 몰라요. 잘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고추는요 그냥 자라는 대로 뭐 따지고 뭐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두면 되는데. 아니요, 고추도 겨순 따기를 해줘야 젖은 돼요. 따기를 해줘야 네, 돼요. 네, 네. 크면 아니, 지금 따져 교순치기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아니 토마토는 가운데 순을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순을 딴다던데. 네, 도마도도 적심이라고 하고요. 고추는 겨순 따기라고 하고, 네, 이렇게 그 작물을 돌보는 건 이제 다음 시간쯤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생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주로 하는데, 그리고 바람이 병과 해충을 운반하기도 해요. 바람 타고서 날아오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죠? 메뚜기 때 들어보셨어요? 네. 네. 성서에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아프리카는 여전히 메뚜기 재앙이 굉장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수천만 마리가 그냥 막 쫙 이렇게 벌떼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온 하늘이 새카말 정도로, 예? 메뚜기가 싹 지나가고 나면 작물이란 작물이 거의 남아나지 않고 다 먹어치워버리는 이런 재앙이 미치게 되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주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람이 계속 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른 흙들은 표토의 흙, 말하면 표면에 나와 있는 흙들은 자꾸 이게 풍화작용이 이루어져요. 바람이 계속 불게 되면 풍화작용. 그래서 막 흙이 힘들어하고 가루가 되고, 그래서는 또 이게 날려가요. 표토가 유실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가에 있다면 염분의 운송과 퇴적을 시켜요. 계속 바닷바람이 그냥 계속 불어오면서 염분을 자꾸 갖다 날라다 주고, 그리고 그것이 또 집적되기도 해요. 쌓여서 거기에서는 말하면 바닷물로 인해서 작물이 그걸 버텨낸 것들은 잘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은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땅을 염분으로 인해서 그 농사가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이지만 그걸 이겨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뭘까요? 풀멀칭을 하면, 네, 풀멀칭을 하면, 네, 그 염분이 땅에 바로 와서 닿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요? 풀덮기, 낙엽덮기. 아. 자, 이렇게
바람 영향도 이제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분이 작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요? 수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네. 물도 이게 생명의 원천이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동물이고 식물이고 간에 살아남기 어려운 겁니다.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곧게 지탱해주는 팽압을 유지시켜줍니다. 식물체나 우리 몸은 지금 수분이 얼마나 된다고요? 네, 우리도 70% 정도 되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한 90%가 네? 90%. 네, 90% 정도가 식물 속에는 그 수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때로는 95%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졌을 때, 완전히 그 말랐을 때 보면 정말 뭐 한 1~2%밖에 안 남는 것들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로 된 것들은 그래도 수분이 좀 이제 다른 것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 풀로 된 것들은 수분이 훨씬 더 많은 편이죠. 네. 그래서 그 수분이 있음으로 해서 줄기가 곱게 서기도 하고, 또 잎이 팽팽하게 힘을 받기도 하고, 요즘 이제 상추를 새 상추를 따먹고 겨자를 따먹는 그 수확해서 먹는 재미가 있는데, 이것도 어때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집에 따다 놓은 지 하루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수분이 빠져버리게 되니까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시 물에 담가 주든지, 물을 계속, 그러니까 수분을 이미 수확한 상태에서라도 수분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건 거의 그 수분이 빠져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맛있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오늘 점심에도 텃밭에서 점심을 사가지고 가고, 반찬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쌈장만 있으면 텃밭에서 그냥 그대로 수확해서 그 쌈 사먹는 그 재미가 대단하거든요. 참 요새 색다른 재미를 느끼고 지냅니다. 자, 그 다음에 호흡 작용에도 필수예요. 호흡을 할 때도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수분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네, 우리가 호흡할 때도 지금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수분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 그 호흡 작용에도 수분은 필수고요. 자, 수분의 이동 경로를 대체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수분을 어디서 받아들여요? 하늘에서 비가 오는. 네. 또 아니 우리가 그래도 비가 오더라도 네. 작물이 바로 비로부터 수분을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대체로는 뿌리에서 받죠. 일반 가장 많은 수분은 작물은 뿌리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있는,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을 뿌리가 받고, 그 다음에 그 뿌리에서 빨아올려서 줄기로 보내고 잎으로 보내고, 잎에서는 다시 받아들였던 수분을 증산작용, 호흡작용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또 공기가 되고, 공기는 다시 비가 돼서 다시 땅으로 수분을 공급해주면 또 뿌리가 그것을 활용하고 이렇게 되죠. 자, 수분 흡수는 뿌리가 대체로는 합니다. 그런데 옆면살포시는 일부 잎에서도 수분 흡수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입자가 굵은 것들은 잎에서는 수분을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입자가 아주 가늘게 분무 형식을 취하면 잎은 또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많이 해줘야 될 게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해줘야 될 게 뭐라고요? 분무기로 물만이 아니라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다음 시간에 좀 더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농사법에서는 뭐 했어요? 미끄럼 넣었죠. 미끄럼으로 퇴비를 넣었죠. 네, 퇴비 넣고 땅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작물을 심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좀 주나요? 그 다음에 또 퇴비를 주세요. 옷걸이소? 일반적으로는 농민들은 비료 줘요. 비료. 네, 웃비료를 주죠. 웃비료를 주죠. 근데 우리 친환경 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웃비료를 안 줍니다. 또 뭐 하나요? 네, 낙엽 멀칭을 했어요. 근데 낙엽 멀칭을 한 것은 이것은 미생물의 집 역할을 하고 수분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그러긴 한데 영양분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예, 그거는 세월이 더 많이 흘러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영양분 공급은 뭘로 하죠? 우리는 친환경 농법을 하는 사람들은 영양분 공급을 뭘로 할까요? 소변. 예, 지금 네, 그게 이제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더 필요한데 그래도 벌써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영양제도 있고 강장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피제도 있어요. 기피제.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더 줘야 할 때라는 거예요. 집에서 마시다 남은 막걸리라든지 소주라든지 이걸 버리지 말고 또 뭐 구른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버리지 말고 오래 뭐 몇 년 우리 집에도 보니까 뭐 벌써 그 유효 기간이 한 7, 8년 지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건 뭐 하면 되죠? 그걸 가지고 와서 네, 영양제로 주는 겁니다. 그냥 그걸 물조리에다 타가지고 주면 뿌리에다 주면 한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데 비해서 이걸 500백으로 희석시켜서 이제 분무기 가지고 양면 살포를 하면 이게 이제 잎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영양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한약재 먹다 안 받아서 이렇게 놔둔 것도 그것도 네네. 그것도 500불이에요? 네? 500배 그것도 한약재. 수분으로 되어 있는 것? 네. 네네.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한약 좋죠. 우리는 한방 영양제라고 한약제를 만들어서 식물을 위한 한약제를 만들어서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도 다 기분 좋게 살고 싶고 또 뭐랄까 특식도 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과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보기도 하고 오늘은 수분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부족이나 과다 때 이상 현상이 발생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죠. 그 아래에 보면 수분 부족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수분이 과다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 수분 공급 방법은 수분을 공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랑관수. 이건 그 고랑에다가 밭에다가 고랑을 만들어서 고랑에다가 물 자체를 콸콸 흘려보내버리는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논에는 뭐 발화되지만 지금 텃밭 중심으로 밭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밭에다가 고랑에다가 물을 막 콸콸 흘려보낼 만큼 우리가 물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에 열대 지방에서는 막 물을 끌어다가라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점적 관수가 뭔지 아세요? 점적 관수. 점적 관수라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점점이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제 수도관, 네, 플라스틱 수도관 있죠? 플라스틱 그 고무가 섞여 있는 플라스틱 그 관에 구멍이 바늘 구멍이 곳곳에 뚫려 있어요. 이게 동그란 관에 여기도 아래만 뚫려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그 바늘 구멍 그런 정도의 구멍이 딱 뚫려 있어서 물을 흘려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뿜어 올라올 정도는 아니고 물이 이제 물이 배는 거지. 점점이 똑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떨까요?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땅 집재가 촉촉해져요. 그래서 과수원 같은데 호스를 긋지 않아도 되는 곳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안에는 고추밭, 토마토밭 이런 데다가 양쪽으로 딱 선을 깔아서 그 점적 관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살수법. 물을 직접 주는 거예요. 물을 직접 주는데 텃밭 수준에서는 주로 물조리로 주죠. 그런데 좀 큰 데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죠. 그래서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물을 직접 그냥 막 온통 뿌려대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분 공급과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자,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줄기와 잎의 생장이 둔화해요. 잘 자라지 못해. 지금 아마 비가 흠뻑 몇 차례만 더 왔었더라면 지금 저희 텃밭에 고추와 가지와 토마토가 지금보다 어쩌면 배에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물이 모자라 가지고 겨우 목을 축이고 있는, 죽지 못하고 그냥 연명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어떨까요? 잘 안 자라요. 겨우겨우 네, 사는 거. 겨우겨우 살아요 정말. 그래서 줄기와 잎의 생장이 둔화하고 불량해요. 양분 흡수 능력도 저하돼요. 제가 오늘도 저는 텃밭에 풀이 아니라 낙엽을 다 깔아놨잖아요. 낙엽을 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게 탄소질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질소질에 해당하는 뭘 준다고요? 네, 저는 제 오줌을 거의 다 활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하도 바빠가지고 오줌도 못 주고 그냥 왔어요. 그 페트병 2리터짜리 페트병 14개를 갖다 받아놓고는 그걸 다 주고 왔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그 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왔어요. 왜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같은 날 주는 것이. 햇빛이 쨍쨍 내려져서 그런가요? 햇볕도 그렇지만 네. 수분이 부족해요. 수분. 네, 정말 수분이 그렇게 부족. 하는데 수분이 부족한데 네. 거기에 진한 요소 이거 그 퇴비를 아니면 오줌을 주면 오히려 작물이 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그때 갖다 이렇게 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은 그냥 줘도 돼요? 몇 개 있어가 않고? 시설을 해야지. 희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료도 맨날 희석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료가 작물에, 이게 작물이라면 작물에 닿게 주지 않잖아요. 비료 작물과 작물, 이게 작물이라면 작물과 작물 사이에 여기 줍니다. 여기 한 줌, 여기 한 줌, 여기 한 줌, 이런 식으로 비료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줌도 여기에 찔끔 여기에 찔끔 이런 식으로 주면 작물에 직접 닿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작물에 물이 모자라서 물 마시고 싶다는데 지금 막 영양제 잔뜩 줘봤자 목마른 것 당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주더라도 다음 주쯤 비 이제 오고 주면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죠. 아니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냥 두고 왔죠. 시간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형태적 변형도 이루어져요. 물이 워낙 부족하면 선인장 같은 경우에 잎을 가시로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바오밥 나무라고 보셨어요? 바오밥 나무.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나무를 대라면 바오밥 나무거든요. 이 바오밥 나무는 어때요? 모양이? 네, 밑둥은 엄청 커요. 밑둥은 이렇게 커서 크고 위로 갈수록 좀 작고 잎도 좀 작아요. 잎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잎이 무슨 작용을 하죠? 탄소 동화 작용도 하지만 호흡 작용도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호흡 작용을 통해서 수분이 많이 날아갈까봐 잎을 적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덩치 속에 자기 수분을 그냥 스스로 그냥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아프리카의 가뭄에도 이 바오밥 나무만은 견뎌요. 선인장도 대부분 다 견디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싶은 사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수분이 부족하면 시들거나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꽃도 분화가 부족하고 과실비대도 잘 안 되고 수확 전에 또 수분이 부족하면 물을 못 먹어서 그냥 낙과가 되어버리기도 해요. 또 착색도 색깔이 잘 나지 않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수분이 부족하면 조기 낙엽이 이루어져요. 조기 낙엽이 뭐죠? 평소보다도 가을에 단풍이 지고 막 늦게까지 잎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수분이 없으니까 어때요? 잎에까지 수분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빨리 그냥 잎이 다 떨어져 버려요. 단풍이 제대로 들지도 않고 수분이 떨어져 버리는, 잎이 떨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겨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분이 부족하면 동해를 입어요. 겨울에 오히려 수분이 넉넉하면 그 나무들이 버텨내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동상을 입는 것처럼 동해를 입기도 하고 건조한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리고 수분 스트레스를 받기도 해요. 수분 스트레스가 뭘까? 수분 스트레스 거기에 그대로 써놨어요. 우리가 흡수하는 수분보다 호흡에 의해서 소모되는 그런 그 수분 함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장이 잘 안 되고 감소하는 현상이 이제 크게 잘 자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수분 스트레스예요. 이렇게 수분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년 올해는 말하기가 참 일반론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작년에도 무지하게 더우면서 작물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요. 올해도 이 봄에 남쪽 지방은 비가 그런 대로 왔는데 이 중부 지방은 지금 비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논농사하는 분들은 강물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밭농사는 수분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는 곳에서는 지금 밭농사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수분이 넘쳐서 피해가 많을까요? 모자라서 피해가 많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부족해서 지금은 부족해서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항상 수분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과다해서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추밭 같은 경우에 수분이 모자랄 때는 물이라도 열심히 들어다가 부어주면 되는데 배수 불량한 곳들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장마가 싹 지나가고 햇볕 며칠간 안 뜨고 그러면서 물이 배수에 막 그 고랑에 고여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추가 다 떨어져요. 네, 순식간에 다 고추 죽어버립니다. 왜 그러죠? 네, 수분 과다 때문에 수분이 많으면 왜 문제가 되죠? 걔네들이 제대로 일 못해주면 물이 너무 많아서 흘려나오겠지. 보여니까 뿌리는 작물의 뿌리는 수분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수분이 바닥에 토양에 수분이 꽉 차 있으니까 뭐가 부족해요? 산소가 거의 희박해져서 아예 작물이 고사해 버려요. 그래서 물이 많다고 해서 물에 담궈 놓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어떤 경우는 물 속에만 담궈놔도 그래도 사는 것들이 있죠. 네. 근데 흙 속에 물이 있는 상태로 담궈 놓으면 그거는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장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장마 오고 나면 고추는 뭐가 와요? 탄저병이 많이 오죠. 뿌리가 부실해지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고추는요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물이 모자라서는 안 되는데 네. 그러나 물이 너무 넘치는 것도 아주 싫다는 거예요. 그럼 고추를 심을 때 이렇게 해갖고 심어야겠네요. 외두둑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외두둑 심어요. 몰랐어요. 네, 그냥 외두둑을 하죠. 근데 그래요? 저는 무슨 두둑을 해요? 평두둑을 해요. 거의 저는 평두둑을 만들어서 제가 심는 스타일은 평두둑에다가 평두둑의 가운데에다가 고추나 가지, 토마토를 심어요. 그러면 이게 두둑이 약간 넓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옆에 사이드에는 뭘 심을까요? 네, 키 낮은 식물들을 심어요. 이게 그래도 좀 가운데 게 크니까 이렇게 작은 것들을 심어요. 이게 상추고, 네, 또, 네, 상추, 치커리, 쑥갓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것들이 별로 가운데 있는 것 그 큰 작물에 영향을 안 받기도 하고 큰 작물도 여기 심겨 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딱 다 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것과 요것을 사이에 요런 사이만 심어도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충분히 이런 그 공간 활용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 과다하게 되면 그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을 못 쉬게 된다고 했고 새 뿌리가 잘 자라지 못해요. 그 다음에 영양분 흡수도 장애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뿌리가 물에 적셔져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네 번째로 갑니다. 크게 네 번째로 온도가 작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온도. 계절이나 위도, 고도에 따라서 다른 작물군이 형성되게 되죠. 지금 정말 열대지방은 열대지방 나름대로의 작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열대지방, 열대와 비슷한 또 다른 그 지역에서는 아열대 작물이 있고 또 온대지방은 온대지방대로의 작물이 있고 한대지방은 한대지방대로의 작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작물군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고도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죠? 작물이? 높은 데서 배추가 달라. 여름에 네, 배추가 달라. 고냉지 채소, 강원도 고냉지 배추, 고냉지 채소 정도가 우리는 좀 다른 모양새를 띠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고냉지라고 하기에는 좀 낮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살아보면 어느 정도 고냉지냐면 해발 보통 2000m 내지 2500m 사이까지 이렇게 경작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확실히 아래 지방에서는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잘 찾아내는 편인데 해발 2000m 이상 되면 뭐가 될까요? 배추가 되기 시작해요. 배추. 그래요? 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은 아무리 더운 열대지방에서도 배추를 심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심어서 먹기도 하지만 낮은 지역에 있는 그런 한국인들에게 공급해달라고 아예 씨앗 한국에서 다 가지고 가서 고냉지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거 받아다가 먹어요. 그런 식으로 고냉지가 되면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해발 1300, 400 정도가 돼야 잘 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남쪽 따뜻한 곳이어야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열대지방에서는 해발 1300, 1400 이상 1500 정도 돼야 잘 되는 것들이 뭐냐면 차와 커피예요. 네, 커피는 열대지방의 바닥에서는 못 자라요. 너무 더워서. 그렇다고 너무 또 올라가 버리면 또 그것도 추운 기후라서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건 뭐에 따라서? 고도에 따라서. 같은 지역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모습을 띠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미도에 따라서 다르고 고도에 따라서 다른 작물군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온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이 발화하고 성장하고 교배하고 결실에 많은 영향을 온도는 미치고 있게 됩니다. 몇 도 이상이 돼야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적정 온도가 된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적정 온도를 보면 작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를 말하고, 임계 온도는 작물이 생육할 수 있는 상한, 하한의 온도, 이런 것들을 임계 온도라고 부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호흡량이 증가해서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여름이 되면 우리 몸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죠. 겨울에 비해서는. 그런 것처럼 그 작물도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한다. 자, 광합성 온도, 광합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온도의 범위는 얼마나 될까? 섭씨 0도에서 40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온대 기후에서 가장 적합한 최적합 온도, 적정 온도는 얼마일까? 섭씨 15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때가 가장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온도랍니다. 고온 피해는 섭씨 50도 내지 60도 정도 되면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기 시작하는데, 작년에는 워낙 고온 피해를 우리나라에서도 좀 입었죠. 그러니까 50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40도 정도 넘어가면, 35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고온 피해가 일정 정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50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밭에 무엇 때문에 온도가 더 높아질까요? 지열도 있고 비닐을 씌워놨기 때문에 더 고온 피해, 그 비닐로 인한 반사열까지, 막 복사열까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온도가 높아져서 과일이나 고추나 이런 그 작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 풀덮기를 하는 데는, 낙엽 덮기를 하는 데는 온도 영향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냉해 피해도 있죠. 이번에도 보니까 상추를 3월 말에 심었는데 조금 일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상추는 서리 피해 때문에 아예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버리는 경우가 좀 생기더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서리가 오면 어떻게 조치하면 좋을까요? 네, 서리가 온다. 내일 아침에 오늘 아침에 서리가 온다. 내일 아침이어야 돼요. 오늘은 아침에 이미 지나갔고. 네? 얼지 않게 덮어줘야 되겠죠. 네, 서리를 맞지 않게 뭔가를 덮어주거나 그적을 덮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리가 내렸다고 했을 때도 햇볕이 나기 전에 네? 아니 아직 이제 모종 심어놨는데 수확 네, 저는 가을에 서리를 생각했대. 봄서리 가을 서리도 비슷하고요. 가을도 고추가 한참 잘 막 익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비닐 멀칭을 하면 고추가 일찍 끝나버려요. 왜? 이게 뿌리가 숨을 잘 못 쉬기 때문에 오래 지속하지 않습니다. 한 달쯤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비해서 우리 자연농업 혹은 그 유기농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막 고추가 한참 익어가고 있는데 많이 주렁주렁 끝물들이 달려서 익어가고 있는데 서리가 막 내려요. 그러니까 가을 서리도 있고 봄 서리도 있고 그러면 서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뭐든지 덮어주면 되는데 그 서리 내린다는 사실을 저녁 9시 뉴스로 들었어. 덮어줄 시간도 없어. 그러면 어떡하죠? 어쩔 수 없지. 피해 가야지. 그 방법이 있어요. 그다음 남아서 물을 주나? 네. 그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물 호스를 대고 그러니까 그 분무기처럼 쏘는 호스 있죠. 그걸로 서리를 풀어버려요. 물을 쭉 뿌리면 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모종도 그렇게 살려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열매가 달린 것들도 그렇게 하면 대체로 이제 서리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온도에 의해서 냉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야간 온도가 높으면 호흡 증가로 영양 물질 소모가 많아 생육이 불량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야간이 되면 한 10도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오늘 30도가 낮에 30도가 됐다고 하더라도 20도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근데 야간 온도도 열대야처럼 막 이렇게 높아지면 그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그건 정말 도리가 없어요. 뭐 지금 온도를 갑작스럽게 하우스도 아니면서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지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다? 환경 문제예요. 환경 문제, 이산화탄소를 자꾸 발생시키는 일을 적게 하지 않으면 국제 환경 협약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점점 더 더워져서 밤에도 온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세계가 점점 돼가니까 이게 심각해질 수 있죠. 자, 마지막 아이고 또 시계를 보니까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영양물질이 작물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 이거 이제 10번과 11번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마무리는 해야죠. 작물의 생장에 필수 4대 요소, 큰 요소, 많이 필요한 것들이 뭐냐?
질소, 인산, 칼리, 칼슘 이렇게 네 가지들을 4대 필수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미량 요소라고 부릅니다. 황이나 철, 동소, 탄소, 수소, 산소, 마그네슘, 망간, 몰리브덴, 아연, 구리, 규소, 염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작물의 생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데 작물의 생장기에 따른 필수 영양을 우선 한번 꼽아봤는데요. 영양 생장기는 언제예요? 영양 생장기 막 처음에 심어서 자라고 있을 때, 자라고 있을 때는 영양 생장기고요. 교대기는 언제를 교대기라고 하나요? 꽃이 필 때. 네, 꽃이 필 때, 꽃이 피어서 새로운 종족을 종을 번식시키려고 들 때, 그때 이제 교대기라고 부르고요. 생식생장기는요, 열매가 맺혔어요. 네, 열매가 맺혔을 때, 이때 이제 생식생장, 이제 또 다른 말하면 이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뭐 대체로 고추 수확해가지고 자기 고추 다시 심으면 고추씨 다시 심으면 날까요? 안 나요. 잘 안 나. 나긴 나는데 제대로 안 나. 네, 제대로 많이 나지 않죠. 발화율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분 농약 안 친 고추씨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호박도 그렇고 자꾸 심어보세요. 자꾸 심어보면 실패할 생각하고 심어보면 그 중에 몇 남은 납니다. 몇 개는 자라되면 그것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자꾸 키워내고 또 그걸 또 받고 이렇게 하면 몇 년 정도 지나면 그게 뭐라면 본래 가지고 있던 토종 형질을 회복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계속 심어도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심어도 발화율도 좋아지고 꾸준히 병충해도 덜 걸리고 뭐 우수하게 개량한다고 손을 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병충해에 약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요? 불임이 돼버려요. 불임. 그러니까 불임이기 때문에 씨앗을 심어도 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족을 번식하지 못하는 불임되는 식물을 자꾸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해코잖아. 아니 이게 유전자 변형. 네, 유전자 변형 얘기 아직은 거기까지 안 들어갔어요. 네, 지금 개량종만 가지고도 불임이 되거든요. F1에서는 나오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씨를 심는 F2로 하려고 하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라도 나와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토종을 자꾸 우리가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물의 영양 생장기에는 질소질이 많이 필요하고 막 이게 영양이 제일 많은 거잖아요. 영양이 많은 질소질을 먹고 막 쑥쑥쑥쑥 잘 자라야 되고 교대기에는 인산질이 필요하고 생식생장기에서는 칼리가 필요하고 결실기에서는 칼슘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다음번에 좀 더 그 다음 과정에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 있나요?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보면 네네. 고구마를 심었는데 네. 지금 이게 뿌리 이렇게 살짝 올라오거든요. 네. 근데 그때 지금 물을 줘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뿌리가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게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심는 거 이렇게 해서 네. 꽂아놨는데 네. 그 다 이제 그냥 심은 원대는 다 말랐어요. 그리고 이제 원대만 조금 이파리 다 말르고 원대만 조금 남았는데 그 옆에서 여기 새싹이 조금밖에 나오는데 네. 물을 줘야 되나 그냥 놔둬야 되나 좀 감은 것 같아서요. 물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그 새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참 다행이고요. 예, 예. 살긴 살았는데 그 이파리 내가 살았다 이제 올라오잖아요. 근데 네. 이거 꽂아놓은 게 요거만 있으니까 요만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고구마 심는 방법 아시죠? 예, 그 기회가 있더라고 이렇게 꽂는 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해서 꽂으라 해서 네. 한 400국 심어놨거든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 심어. 얼마 전에 그 서울 농대 나온 분을 그 고구마 심고 뭐 텃밭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코치를 좀 하고 온 적이 있어요. 농대는 나왔는데 작물 심어놓은 건 거의 엉터리더라고요. 특히 이제 고구마 심어놓은 게 어떻게 심었냐면 고구마를 꽃처럼 심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워서. 이게 고구마 순이라면 어떻게 네. 심어야 돼요? 비스듬히. 네, 이것의 거의 4분의 3은 다 이렇게 네. 묻혀야 돼요. 예. 마지막에 여기만 이렇게 세워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전부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무슨 차이가 날까요? 고구마가 열리지 않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몇 개가 들어가야 돼요. 네, 고구마는 요 고구마 순들이 이렇게 잎이 나 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전부 여기에 뿌리가 나요. 여기에. 그러니까 뿌리가 지금 여기서만 나도록 이렇게 심어 놓으면 하나밖에 안 달리는데 이렇게 심어야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이렇게 같이 이제 달리는 거죠. 근데 그런 궁금한 걸- 거는요. 네. 그 사이가 그러니까 군데군데 죽었더라고요. 근데 옥수수를 꽂아도 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고구마와 옥수수는 또 공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구마는 전부 아래로 가는 데 비해서 옥수수는 이렇게 쭉 위로 가기 때문에 서로 전혀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옥수수를 나무를 한 대를 세우는 건가요? 두 대를 세우는 건가요? 그건 보통 두 개씩 2개, 3개까지도 괜찮아요. 네. 네, 네. 2개씩 보통. 보통 2개씩 합니다. 2개씩 하고 3개 그것도- 넣어서 네, 라면을 하나 뽑아버려. 2개만 키우고 좋은 거. 3개 넣어서 그중에 좋은 거 2개 키우고 하나 넣어버려. 네. 수고하셨습니다.